3월 은행 위기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값도 많이 올랐고요. 채권 가격도 많이 높아졌고 예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4월에는 새로운 BOJ 총재가 취임을 했고요. 또 춘투에서 서프라이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과 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엔 동향을 보시면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나는 계속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엔환율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작년 10월 20일경에 151.9엔을 찍고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내려왔고요. 특히 12월 20일에 BOJ가 YCC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1월 초에 117엔 부근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더 빠지진 않고 레벨이 높였었는데 2월 말쯤에 달러 엔환율이 137엔 부근이었는데 은행 위기 이슈를 반영하면서 127엔까지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4월 중순인 현재 달러 엔환율은 133엔 근처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달러 엔 환율을 보는 게 맞는데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예원 환율을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한국에 계셔도 달러를 가지고 예나에 투자하신다면 달러 엔을 보시는 게 맞지만 원화를 가지고 예나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원 환율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예원 환율은 예나 약세 때문에 927원까지 갔다가 이번 이제 은행 위기 이슈로 인해서 950원에서 1000원까지 레벨을 지금 높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원 환율이 사실 작년에 예나가 강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원 환율은 별로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 은행 위기로 많이 오르면서 예나에 대한 관심도 다시 많아지고 계십니다. 이게 소위 외국계 IB뱅크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예나가 강세로 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납득할 만합니다. 첫 번째는 BOJ가 변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달러 엔환율이 미1 금리차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에 총재도 바뀌었고 BOJ가 정책을 변화하면 미1 금리차가 너무 확대됐던 것들이 다시 축소가 되면서 달러 엔환율이 빠질 수 있다. 예나가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침체에 대한 베팅인데요. 보통 미국 10년, 2년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면 몇 달 있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 10년, 2년 금리 차가 100bp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 위기 이슈가 터지면서 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침체가 오면 안전자산 선호 강화, 예나가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이 전망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만 무역 적자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순수입국인 일본 같은 경우도 무역 적자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스 수입이 일본은 많거든요. 근데 가스값이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본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고 무역 수지 적자 개선되고 예나 강세 갈 수 있다. 특히 또 여행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련한 서비스 수출,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경상수지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그 근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4월에 이제 우에다 가조 신임 총재가 취임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대를 나왔고요. MIT에서 박사 공부를 하신 상당히 훌륭한 경제학자이십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했지만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한 중반까지 BOJ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마이너스 금리, 그다음에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데 심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완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이 처음에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매파적 인물이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유가 그동안 사실 BOJ 총재는 정부 사람이거나 BOJ 사람인데 정말 순수한 경제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대로 경제학 이론에 근거해서 정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완화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발언들을 보면은 금융 완화 정책 지속이 적절하다. 그리고 일본의 인플레가 지금 2% 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기조적일지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완화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셨고요. 다만 2월 청문회에서는 YCC 정책이 채권 시장 기능을 저하하고 있다.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매파인지 비둘기인지 애매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사람들이 BOJ 정책에 대해서 금융기관 전문가들이 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내에 BOJ가 뭔가 정책을 변경할 것 같다라는 그런 서베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총재만 바뀌었다고 이게 변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춘투의 결과가 정책이 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춘투란 무엇이냐? 뭐 말 그대로 봄의 투쟁인데요. 일본은 이제 4월에 대부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에 뭐 2월과 3월에 일본의 노조와 기업들이 이제 임금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월 한 중순에서 말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번 결과가 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보통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거의 2% 밑에서 이제 평균 임금 협상 수준이 결정이 됐었는데 이번 결과가 3.8%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그 노조의 의견을 회사들이 들어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일시적으로 될 게 아니라 기조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올해는 좀 많이 올려줄게. 근데 내년에는 다시 2%로 가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조적일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인구 구조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1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급감을 하고 이 팬데믹 기간 이후에 더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앞으로 올려줘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BOJ가 판단을 하려면 시간을 갖고 이게 기조적일지 아닐지 보긴 해야겠지만 기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부럽잖아요. 뭐 임금이 3, 4% 오른다. 뭐 3, 4% 높진 않은 것 같지만 많이 과거에 비해 오른다 그러면 부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너무나 낮았기 때문에 사실 일본은 워낙 그 장기 저금리, 저물가 상태이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이게 좀 변화하는 그런 이제 시작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물가 수준을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 많이 레벨이 올라왔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조금 꺾였거든요. 왜 꺾였냐면 이제 일본 정부에서 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 인상하는 걸 막았어요. 근데 결국은 막았다라는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일본 정부나 BOJ는 이게 기조적이지 않다. 물가는 꺾여져 내려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도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이제 옌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다가 뭐 이게 광의에 협의에 뭐 트레이드가 다 있는데 단순히 뭐 낮은 일본의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금리가 높은 호주 채권을 산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낮은 일본의 금리를 가지고 돈을 조달해가지고 브라질 주식을 산다. 이것도 다 옌 캐리 트레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옌 캐리 트레이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옌 캐리 트레이드가 뭐 그렇게 성행했던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계속 마이너스 금리였고 몇 년 동안 미국도 금리가 뭐 높진 않았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순투기적 포지션 예나 약세 베팅을 얼마나 했느냐 약세 베팅이긴 하나 그렇게 레벨이 그렇게 막 깊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또 외은 지점의 본점 손금액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은행들이 사실 일본보다 다른 나라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가져다가 해외 지점에 송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차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워낙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송금을 많이 하긴 했으나 과거 이제 금융위기 전에 막 송금해가지고 그게 회수되면서 얘나 강세로 갔던 그 패턴들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 레벨은 아닌 것 같다. 뭐 최근에 많이 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일본이 그러면 낮은 일본 금리를 이용해서 해외 주식, 채권을 많이 샀느냐 최근 몇 년간의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해외 자산을 막 회수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워낙 투자의 그 경험이 길다 보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막 생각을 했던 거지 막 투자를 늘리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금융위기 이전처럼 엄청나게 회수가 되면서 엄청난 예나 강세를 만들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환시장은 모멘텀이고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면 또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나는 좀 강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BOJ가 움직이긴 할 건데 조심스러울 것 같다. 그리고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엄청나게 많이 청산될 것 같지도 않다라는 점에서 예나 강세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생각해보면 팬데믹 이전의 저점 이후의 고점의 한 반 정도 레벨이 120엔대 중반 정도예요. 125엔, 7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 근데 120엔 선을 뚫고 내려가는 거는 기술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너환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너환율은 일단은 1000원이라는 좀 중요한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갈 여지는 있긴 한데 우리 과거에 보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위안화 위기 왔을 때 그리고 이제 팬데믹 위기 왔을 때 뭐 미중 무역 분쟁 했을 때 위기 때문에 예나가 강세로 가서 예너환율이 올랐던 사례들을 보면은 1150원 위로 막 올라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뭐 1100원, 1150원 선이 강한 저항선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보면 뭐 5%, 10%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나에 투자하시고 싶으면 뭐 예나 선물도 좋고 ETF도 좋지만 그 예나에 관련된 자산을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